저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애들을 좀 안 낳아줘야,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제가 생각해야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안 낳아줘야 저희 세대들이 정신을 차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청년이 출산을 꺼리는 사회라면 당연히 이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겠죠. 감사원의 성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은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2006년부터 15년간 약 380조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출산율은 그런데 매년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죠. 이부 관점에서 어떤 식의 통합적 정책들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보시는지로 한번 자유롭게 의견들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네. 저출산과 관련이 없는 정책, 뭐 과거에 이제 언론에서 많이 나온 템플스테이 뭐 이런 것들도 있긴 했지만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예산도 얼마 차지하지 않고 그렇게 중요한 논점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것보다도 예를 들면 금액으로 따지자면 중앙정부 예산에서 한 절반 정도 차지하는 게 주거지원 정책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신혼부부라던가 아니면 취약층들 이렇게 주거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그거에 이제 저출산 태그가 붙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저출산 정책이 그렇게 돈을 많이 쓰고도 효과가 없었던 것은 이것이 주거 지원 정책으로서는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저출산 정책으로서는 효과성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해본 적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걸 갖다가 정책을 갖다 설계할지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좀 제대로 된 저출산 정책이 한번 만들어질 필요가 올 시기가 됐습니다. 예산을 많이 투입했는데 효과가 없었다라는 말이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돈을 써봤자 이렇게 효과가 없다라는 말이 어떤 결과를 갖고 오냐면 국가는 할 만큼 했는데 청년들이 애를 안 낳는다라고 또다시 청년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효과를 저는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국은 가족 지원 같은 이 공공 사회복지 지출이 매우 낮은 수준이고 OECD 평균에 비해서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삶 전반에 있어서 사회적 안전망을 어떻게 튼튼하게 하고 대한민국의 사회복지 지출을 얼마만큼 늘릴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15년간 380조 예산 썼다라는 게 이게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 그 기재부 관료들의 그 가스라이팅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카테고리가 없어요, 국제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가족 지원 버짓이라고 계산을 하는데 그 계산으로 치면은 이 380조 중에서 굉장히 뭐 반도 안 되는 돈밖에 안 되고 가족 지원 예산을 우리나라가 한 1% 조금 넘게 쓰는데 다른 나라들은 한 2% 넘게 쓴단 말이죠. 그것만 보더라도 이제 반이 넘게 이제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많이 썼다가 아니라 사실은 안 쓴 거죠. 제대로 안 쓴 것이고 뭐 다 말만 그렇지 정치인들은 원래 이제 국민들 원하는 신용하고 공무원들은 또 일하는 신용하고 국민들은 또 뭐 속는 신용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온 건데 그래서 저출산 예산을 많이 썼는데 효과가 없다라는 이런 거짓말은 좀 그만할 때가 됐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서 그 가족 지원하는 세제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결혼을 했고 아이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소득 공제를 해주는 액수를 150이 아니라 300, 500 이렇게 해서 똑같이 돈을 벌어도 그 결혼 안 한 사람 대비 결혼한 사람이 그것이 현금에 의한 지원이 됐든 아니면 소득세에 의한 차이가 됐든 간에 그 차이가 크게 나야 되는데 평균 소득을 4,500을 버는데 딸이 둘인 사람 대비 아이가 있는 사람의 그 전체 부담률은 전체 그 고용주가 내는 비용에서 5%밖에 차이가 안 나요. OECD는 평균적으로 10%가 차이가 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같은 돈을 벌어도 아이를 낳은 사람 대비 안 낳은 사람의 차별이 그렇게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세금 제도에서 큰 구멍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연간 한 40만 원씩 그 주택을 공급을 해요. 대부분이 이제 주택 청약제로 들어갑니다. 저는 1순위예요, 그걸로. 저 같은 사람이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지 말고 대부분의 소위 말하면 추첨에 의한 공급 없애고 가점에 의한 공급 대부분의 가점 특히 나이들 뭐 이런 것들 다 없애버리고 전적으로 결혼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결혼한 사람들 위주로 공급이 되도록
그 비중을 확 바꿔주는 것 이런 식으로 좀 의미 있고 굵직굵직한 것을 바꾸지 않고 예. 이러고 저러고 뭐 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애들을 좀 안 낳아줘야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제가 생각해야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안 낳아줘야 저희 세대들이 정신을 차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안 풀릴 때는 남이 탓이 아니라 자기 탓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자기가 하고 있는 자리에서 뭔가를 크게 잘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대표적인 케이스 제가 요새 그 느끼는데 요새는 사촌이 먼 친척이 되는 나라입니다. 이게 이 제정신이 아닌 나라예요. 예. 애들 학원 보내느라고 사촌이 서로 못 보는 나라가 됐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병은 들었으니까 저희들은 빨리는 못 죽겠지만 애들이라도 안 낳아줘야 사람들이 정신을 차릴 겁니다. 디지털 경쟁력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출산율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꾀하겠다. 저는 굉장히 모순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경제 성장률을 높이려면 인구가 늘어야 된다. 아니면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라는 어떤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우리가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지금까지 인구 증가가 경제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낡은 질문에 우리가 천착했기 때문에 인구 저출산 문제 해결에 실패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토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바꿔서 다시 질문을 던져야 이 저출생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들 말씀을 갖다 나눴는데 이제는 제대로 한번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과정에서 아까 이제 비용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사실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고 힘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애는 낳고 기르고 또 결혼하고 이러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즐거움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들에 대한 정책들이 지금 잘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